이스라엘 하마스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가자지구 점령 작전이 시작된 건데요. 지난 27일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고작 일주일 만에 가자지구 북부 점령을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 하마스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하는 등 적지 않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마스 대변인 또한 우리는 중재자를 통해 수일 내로 외국인인지를 석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까지는 그간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상군을 투입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마스 대변인은 인질 석방 발표와 함께 조만간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함께 친이란계 무장조직 중 하나인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은 서부의 가자지구, 북부의 레바논, 그리고 후티 반군에 의한 동남부 에일라트 일대까지 바다를 제외한 전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는 물론 서방 세계의 군사 관계자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확전이 불씨가 타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덩달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군의 전쟁 수행 능력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분명 강군인 것은 맞지만 시가전은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기갑부대도 시가전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상대적 전력이 부족한 하마스가 시가지에서 이스라엘군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유사시 대한민국의 기갑이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시가전을 치러야 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투를 통해 시가전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지구 투입을 위해 집결한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에 이상한 구조물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차 위에 닭장을 씌운 것처럼 철창을 포탑 위에 달고 나온 건데요. 이른바 포프 케이지라고 불리는 증가장갑의 일종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장갑차나 전차에 주로 보이는 구조물인데요. 모습은 우스꽝스러울지라도 예상외로 드론 공격에 꽤 효과적입니다. 일종의 슬래다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지아머, 슬래다머라고 불리는 증가장갑은 주로 RPG나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 등 대전차화기로부터 기갑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부착하는 철망 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일반적인 반응장갑이나 공간장갑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슬래다머는 차량 표면에 부착되는 격자 모양 금속바 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국내에서도 닭장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모양은 이상해도 일반 장갑처럼 맞고 버틴다가 아니라 발사체의 비행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RPG-7 방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RPG-7이나 구식 ATGM의 경우 탄두 첨단부가 찌그러지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슬래다머를 장착하면 탄두가 전차 본체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가로챌 수 있게 됩니다. 계획대로 방어에 성공하면 슬래다머 철망만 조금 우그러지거나 장갑 표면에 약간의 흠집만 생기는 걸로 끝나는데요. 물론 탄두 첨단부가 슬래다머의 프레임에 부딪히며 폭발을 일으킬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슬래다머의 프레임은 비교적 얇은 편이며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차 장갑에 직접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위력을 한참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슬래다머는 금속 철창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고 전차의 기동성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가 놀랍도록 간단해서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설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래다머가 만능이라는 건 아닌데요. 전차가 발전하면서 대전차화기도 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슬래다머를 회피하기 위해 텐덤 탄두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중탄두라고도 불리는 텐덤 탄두는 이름처럼 탄두가 두 개인데요. 전방의 소형 탄두가 슬래다머 같은 일회성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 먼저 폭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멍을 통해 메인 탄두가 진입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텐덤 탄두의 경우 슬래다머부터 마찬가지로 조기 반응을 유발하는 폭발 반응 장갑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때린 데 또 때리는 탄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상 슬래다머의 방어 방법에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FGM-148 제블린, LO 판처파우스트 3 같은 현대식 대전차각이면 슬래다머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게릴라, 테러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RPG-7에는 높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슬래다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일부 슬래다머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니 그 효과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붕식 슬래다머가 드론의 수류탄 투하나 박격포탄 투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자폭 드론을 상대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전차건 구조상 탑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철창 하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면 남아도 한참이 남는 장사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특성상 복잡한 시가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약 36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가자 지구는 세종시보다 100제곱킬로미터 좁은 면적에 인구는 5.5배가 넘는 20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도시구조와 광대한 지하터널이 더해지면서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할 만큼 빽빽한 인구 밀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가자 지구의 시가전을 일컬어 악마의 놀이터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요새화된 도시는 막는 것보다 뚫어내는 게 수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리우폴은 수비군의 5에서 8배로 쳐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맞서 장장 3개월이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스탈 제철소를 중심으로 철강도시로 계획된 마리우폴의 지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과소평가하고 1년 가까이 무전기도청을 중단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압박, 대중동 외교 관계 완화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킬 의지를 상실했다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마스를 추적하던 정보자산을 헤즈볼라로 집중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 이스라엘군에서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들의 브리핑을 듣기 위해 찾아온 국회의원은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정치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물며 하마스는 와신상담하며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을 텐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곳곳에 어떤 군사시설을 숨겨놨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국이 IS 소탕을 위해 이라크 모술에서 벌인 시가전의 경우 일상적인 건물의 평범한 진입로나 쓰레기처럼 버려진 냉장고, 하다못해 길가의 자갈에도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IED의 가장 큰 목적은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적을 노이로제 속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게릴라 IED 부비 트랩에 노출되다 보면 이스라엘 기갑이 속도는 갈수록 느려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보병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한 전력 차이로 보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압도하겠지만 인적 자원이 절실한 이스라엘의 경우 조금의 피해라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갑과 보병 간의 매우 철저한 제병 합동이 필수적인데요. 보병과 전차는 각각 고유한 강점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전에서 기갑은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고 보병은 지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제병 합동은 이러한 강점을 상호 보완하여 전술적인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보병은 건물과 도시 지형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며 전차는 보병을 지원하여 건물을 파괴하거나 적군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이 구조물로 시야가 제한적인 시가지에서는 어떤 전차라도 대전차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병 합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보병이 건물 내부의 전투를 담당하고 대전차전 수행에 앞선 선제 대응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병은 정보 수집과 통신 역할을 수행하여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이 정보는 전차의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보병이 초고 성능의 사통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인데요. 현대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시가지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여전히 인력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제4차 전쟁 당시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전을 벌였다가 큰 코 다쳤었는데요. 제3차 중동전쟁을 기갑부대의 맹활약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은 전차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고 보병과의 제병 합동이나 포병의 지원 없이 2개 기갑사단을 단독으로 진격시키는 패치
패착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 세례에 고작 이틀 동안 무려 300대의 전차를 잃었고 골란고원 전투까지 포함하면 800대 이상의 전차를 손실했습니다. 전차는 분명 지상전의 왕자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시가지에서는 화력 지원이 주된 임무입니다. 시가전이 시작되기 전에 보병정찰 부대가 건물 내부와 주변 지역을 정찰하여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차나 장갑차는 보병의 이동을 지원하며 협동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차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적군의 숨겨진 위치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며 땅 따먹기 하듯 조금씩 점령 지역을 넓혀가야 하는데요. 보병의 선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레다머가 아니라 어떤 장갑을 부착하더라도 전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건물은 핵폭발 처리가 할 위력에 자연재해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차의 화력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불도저처럼 무작정 밀고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가자지구 전투가 블록 단위로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석대로라면 대규모 포격으로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초토화한 뒤 병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는 하마스 대원을 선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대피 경고가 내려져 있긴 하지만 공습으로 도로가 초토화되어 있고 폭격이 이어지는 바람에 여전히 대피하지 못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거미줄처럼 얽힌 건물과 지하시설을 하나하나 무력화해 나가야 하는데요. 보병을 동원한 소규모 전투로 건물 한 채, 거리 하나를 점령해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물량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타국의 개입 없이 이스라엘 하마스만의 교전을 고려한 경우인데요. 최첨단 고화력 무기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현대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미사일을 퍼부어 그로기 상태로 만들고 기갑부대가 밀고 올라가면 끝날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전쟁까지 현실이 보여준 전쟁의 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인데요. 전쟁은 여전히 힘들고 오랜 시간 사회를 좀먹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막강한 화력이 유일한 해법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